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회수하고 또 부족한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로 운영하는 등의 관리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가상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메모리가 4기가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4기가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4기가의 메모리 중에서 더 이상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중심으로 일부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이제 3GB가 되겠죠. 하드디스크로 1기가가 옮겨지고요. 그러면 이제 1기가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디스크로 옮겨진 데이터들은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면서 필요에 따라 다시 메모리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디스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사실 가장 좋은 건 가상 메모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메모리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가상 메모리 없이 물리적인 메모리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파일 형태이고요.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파일들을 저장하고 폴더를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파일 시스템에도 윈도우에서 쓰는 FAT이라든지 또 NTFS, 또 애플에서 쓰는 애플 파일 시스템, APFS 이런 것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들이 다릅니다. 파일 시스템이 다르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맥킨토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띄어다가 일반 컴퓨터에 붙인다면 컴퓨터가 그 하드웨어 장치 자체는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파일의 시스템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내용은 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치 드라이버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에 연결된 각종 하드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새로운 프린터 장치를 하나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와 프린터는 보통 USB라는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프린터를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쓸 수 있도록 뭔가 어떤 명령을 주면은 이 프린터가 출력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기 위해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내고 혹은 이 프린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보내야 되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일련의 그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연결된 하드웨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많은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모든 장치들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해당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진 컴퓨터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기능이고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여러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격 등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네, 보안 기능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제 운영체제에서 말하는 보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나 프로세스와 같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주로 중요한 자원에 대한 이제 어떤 보호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과 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이런 것 등을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중 사용자 시스템, 즉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뭐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컴퓨터들이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한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관리하고 또 각종 권한을 관리해야 되는 등 다양한 보안 요소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입출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뭐 입출력 장치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각각의 장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혹은 터치 스크린에 어떤 좌표가 클릭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가 처리를 해야 응용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따른 동작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만약에 운영체제가 키보드에서 혹은 A라는 키에 이벤트가 있었냐, B라는 키에 이벤트가 있었냐, 혹은 C라는 키에 이벤트가 있었냐, 이것을 계속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그런 것을 일일이 매번 체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이벤트가 발생된 쪽에서 이벤트를 알려주는 인터럽트 개념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직접 동작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폴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네, 그래서 거꾸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운영체제로 어디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것을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하드웨어에서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종류인데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응용 프로그램 혹은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해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대화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사람의 대화법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장치죠. 자, 이 하드웨어 장치라는 것은 주로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겁니다. 전기적인 신호는 온, 오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즉 0과 1, 디지털 신호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원천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직접 통제하는 기계어라고 하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기계 언어는 복잡하고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말 그대로 기계가 이해하기 편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C, 자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프로그램 언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에 맞는 언어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C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예요. 과거에는 필수 프로그램 언어로 인식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에 밀접한 개발 구조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는 꼭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운영체제를 개발한다. C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나 기업에서 쓰는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또 최근에 많이 우리가 개발하는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굳이 C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MS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만든다면 C#, C++, 이런 것들은 꼭 배워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계장치와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면 역시 C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들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에 종속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행 파일들이 호환이 안 돼요. 자, 반면에 자바는 C 언어와 달리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는 바이트 코드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인 가상머신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유닉스, 윈도우, 맥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조사에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웹 개발의 백엔드, 즉 서버 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의 기본 개발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개발 영역도 무한하고, 다만 최근에 라이센스가 유료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기업에서 쓰는 데는 제약이 좀 생겼습니다. 그거 감안해야 되고요. 파이썬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등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객체 지향 개념과 간단한 문법을 통해서 C 언어를 대체해서 처음 배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애플의 맥OS 또 아이폰용 iOS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최신 언어예요. 원래 기존에는 오브젝티브 C라는 거였는데 스위프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자바 이외에 코틀린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틀린과 더불어 스위프트는 이제 마던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 프로그램 언어로서 기존 언어들과 문법적 특징이나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새로운 개념과 최신의 프로그램 경향을 잘 반영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틀린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자바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두 개의 공식 언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바를 소유한 오라클이 자바를 유료화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과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구글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은 자바를 대신할 것을 항상 찾고 있었고요. 현재 코틀린으로 또 많은 개발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틀린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데요. 이 문법이나 컴파일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이 되는 것은 자바 환경에서 실행이 되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퓨터와 운영 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